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편하게 이용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것. 떠올려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대리운전이 대표적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분들은요, 콜 수수료와 또 취소 벌금 같은 것들도 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보험료까지도 2중 3중으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오늘 대리운전 협동조합 측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이 가운데 우리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관리계좌, ISA입니다. 어떤 상품인지 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턱걸이 이 단어가 그냥 딱 떠올랐어요. 시장 마감하니까요. 오늘 어떻게 끝났죠? 네, 저는 오늘 완전히 지옥과 천당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예. 오늘 장중의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지지선을 생각해도 2,000포인트가 깨졌었습니다. 네. 한 1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994포인트까지 갔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7 정도 빠진 2,003으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5.15포인트 빠진 746으로 끝났습니다. 양쪽 시장 다 외국인들이 매도사 좀 거셌는데요. 네. 거래소에서 한 57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67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기관들도 매도를 했는데 한 거래소에서 3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1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대형주 쪽에서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을 하루 종일 보였습니다. 조정 장세가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봐야지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징후로 봐가지고는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일단 미국 증시 자체가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좀 호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가 자체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수출하는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별로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네요. 좀 네. 안 좋은 쪽으로만 좀 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정은 좀 깊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한 것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확신을 불러왔고 이게 조정을 불러온 큰 이유라고 봐야지 되기는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중국 쪽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이렇게 경기 둔화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좀 오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원자재 최대 수입국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 자체도 조금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 달러 강세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앞뒤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가 좀 금리 인상 쪽에 있어서 미국 금리 인상 쪽에 있어서는 좀 어떤 기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그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번에 12일 날 연설을 합니다. 지난주에 로카트 애틀란타 총재가 9월 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발언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연준도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9월 금리 인상성이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일 날 있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더들리 총재의 발언 이외에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지 될 것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일단 그 정도가 우리한테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요. 네. 가장 아시는 것처럼 우리 13일 날이 또 우리나라 금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그 부분도 조금 있는데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 그리고 이번 주에 일본은행하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여기서 이렇게 발간이 되는데
이 부분 정도가 자체가 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지표들이 지난주에 거의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장이 좀 안정형을 미쳤다는 자체가 앞으로도 조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형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요. 네. 수출 관련된 대형주들이 흔들리니까 지금 음식료 업종이 지금 아주 신고가를 치고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오뚜기라든지 뭐 조응, 뭐 사드 시푸드 같은 것도 움직이는데 대부분 시장이 조정장으로 들어갈 경우에 틈새 시장으로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는 음식료주라든가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통신 섹터 이런 것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여실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이 폭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넘겨져야 되지 않느냐. 좀 기간도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수의 조정장에 지수의 하단은 얼마까지로 보시고 조정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사실 되게 보게 되면 예. 휴가철인 8월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수급이 이렇게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번 주는 지나봐야 예. 시장의 조정 폭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정도가 끝나면 되게 휴가 시간이 끝나다 보니까 네. 다들 이제 복귀할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가들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럴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오늘 2,000포인트를 지켜냈다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뒷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자 지지선이라고 일단 봐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원래 뚫고 올라올 때도 2,000포인트 뚫기 힘들었던 것처럼 이 저항선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좀 너무 쉽게 뚫렸던 경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오후에 기관이 좀 돌아오면서 드롤을 돌렸다는 부분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복 70주년이고 네. 국민소득도 한 70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통계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 사회의 변화 이런 자료를 냈고요. 통계청이 통계를 집계한 연도가 좀 각기 달라서 항목이 좀 달라서 비교가 일괄되게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개인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얼마나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지를 명목으로 따져봤더니 1975년이 22만 9천 원이었는데 작년 말이 1,663만 원으로 7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물가를 기준으로 2010년 물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1975년은 209만 원 정도였고요. 작년은 1,525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숫자는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숫자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네. 나라 전체의 국내 총생산을 비교를 했더니 어떤가요? 1953년이 477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예. 작년 기준으로 1,485조 원, 약 3만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1조 4,104억 달러인데 이게 전 세계 13위 정도 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가가 가만히 안 된 거죠? 명목으로 그냥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예. 그 총액을 더해서? 모든 부가가치를 예.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1조 원이 넘는 나라가 전 세계 15개국밖에 안 되니까 꽤 빨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소득은 많이 늘고 사회는 많이 커졌는데 이 소득 불평등 구조는 더 많이 심화됐다는 조금 안 좋은 통계도 있습니다. 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누는 걸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90년대까지는 3.93배였는데 2010년에 6.02배, 2014년에는 5.67배로 2010년에 비해서 2014년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주택 매매 가격을 2012년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봤더니 1986년엔 38 정도였는데 네. 2014년 작년은 101,
이것도 왜 반 이상 늘어난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거는 또 없던가요? 뭐 자동차 등록 대수 이런 거는 1950년대에 1000대였는데요. 예. 작년 기준으로 1575만 대였고요. 대학생 수는 3만 명에서 21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인구만 따져보더라도 1949년에 2017만 명에서 2010년 기준으로 4,799만 명, 최근에는 5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구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최명영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부정적인 것을 굳이 찾아본다면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더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뭐 주택 가격 늘어난 거라든가 뭐 이런 수치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런 다양한 통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좋은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부채가 네네.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 갚고 계속 지속이 되더라도 네. 이게 나중에는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가는 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대부업체들이 좀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잘 한번 들어보셨다가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이거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멸시효라는 게 5년입니다. 이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이 해당 부채는 안 갚아도 되고 빚독촉이 와도 이거를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은행들이 이렇게 5년이 넘은 소멸시효가 넘은 채권을 헐값에 대부업체들한테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전체 원금이 100이라고 그러면 한 2%, 3% 이런 아주 헐값에 이렇게 넘기는데요. 더 이상 못 받게 됐으니까 포기한다 셈 치고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이걸 대부업체들이 받아서 이 채무자들한테 찾아가서 뭐 10,000원, 5만 원만 갚으면 원금을 절반으로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듣고선 10,000원이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오. 그러면 이 원금을 다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절반으로 탕감을 해서 절반만 회수를 하더라도 50%만 회수를 하더라도 본인이 들였던 돈은 2%밖에 안 되니까 이득이죠. 나머지 48%를 챙기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네. 또 해당 채무자들은 이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갚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예. 빚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 갚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생활고라든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됐는데 추후에 이런 소멸시효 지난 거를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갚게 되는 거는 좀 억울한 일이니까 혹시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서 금감원에서 이런 소멸시효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막 넘기는 것을 막겠다. 네. 이런 조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줄긴 할 텐데 아직 이미 좀 팔린 그런 채권들이 많으니까 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대부업체만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은행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는 이금융권. 네네. 예, 그쪽에서도 많이 이 부실 채권들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예. 무슨 자산관리 뭐 이렇게 이름 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에서 이런 것들을 헐값에 사서 거의 비슷하게 이런 패턴으로 영업을 하는데요. 이게 약간은 불법적인 요소도 들어있는 거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니까 예.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뭔가 법의 허점을 노린 거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와 비슷한 그 정보를 접하시게 된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네. 전화 1332로 거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좀 해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은행과 증권을 연계해서 네. 대출을 해주는 스탁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구조인가요? 스탁론이라는 게 이제 주식담보대출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아니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그렇죠. 이 스탁론을 했습니다. 근데 예. 뭐 은행이 금감원과 금융위에 이제 민원 비슷하게 뭐 규제 이런 것 좀 풀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은 왜 이 스탁론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예. 증권사랑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넣었더니 금감원하고 금융위에서 그래 그 관련된 그 법은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제2금융의 몫이라고 뒀던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건가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요. 예.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는 아시다시피 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스탁론을 거의 7%, 10% 이런 금리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은행에서 이거를 만약에 똑같이 제공한다면 5%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에 일단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지니까 시장에도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또 론이 많아지게 되면은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양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증시도 활황이 된다면 모두 다 좋은 일이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시가 조금 요새 어려운데 네. 자칫 이런 소식을 듣고 빚내서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 이 금리 2, 3% 이 금리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일일 텐데요. 일단 그거는 이제 그 후로 이제 증시 상황과 연관이 되는 거고, 네. 이거는 규제의 그 정상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약간은 좀 불합리한 규제였던 거니까 이게 관련 근거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은행이 스탁론을 취급하지 말아라는 그러니까 이런 규제의 정상화라는 면에서는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은 딴 거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고부가가치, 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고도의 상품들, 이런 걸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죠. 예. 해외로 나가고 외국의 IB 이런 것들과 경쟁하는 게 맞긴 네. 한데, 답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로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죠. 네, 이게 영세 자영업자 또 늘기도 하고 폐업하는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이 최근 이 경기가 워낙 침체된 것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은데요. 1년간 영세 자영업자 폐업된 규모가 9만 6천 명. 예.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406만 6천 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9만 6천 명이 줄었고 1994년 6월 말이 402만 6천 명이었거든요.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는 이 종업원이 없이 단독으로 이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 메르스 사태라든가 또 네. 영세 자영업자 간의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이라든가 자본이 없어서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대부분 숙박이라든가 음식료 이런 쪽으로 빠지는데 이쪽에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이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또 풀려야지 폐업하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최근에 그 대리운전 기사분들 많이 늘었는데 보험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2중, 3중으로 보험을 들어야지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감독원은 일단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에 그동안에는 차 주인이 전액 손해배상을 했었는데 이걸 나중에 대리운전업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제도를 좀 손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업계의 보험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한 선물 오늘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을 추첨해서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의견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의 한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고용주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작은 카페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직원은 그 안에 몇 명이나 두고 계신 거예요? 6명 정도 돼요. 그 아르바이트생도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5명 정도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네, 이번에 이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는데 혹시 그 소식을 접하셨는지? 네,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좋은 뉴스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 관해서 이 최저시급에 대해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시민들 입장이나 아르바이트생 입장으로 보면 오른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저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걸 올림으로써 저희에게도 좋은 제도가 좀 같이 생겼으면은 그 최저임금제가 올랐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월급으로 받는 거라서 시급은 정확하게 모르고 그거보다 좀 더 아마. 근데 최저임금이 이제 6,00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른 거는 좋은데 좀 더 올렸으면 좋겠죠. 정부에게 바라는 점 최저시급에 대해서 물건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도 좀 더 올려주면은 뭐 생활하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월급도 올라가고 그래줬으면 좋겠죠.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최저임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담아봤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는요. 대리운전기사 더 힘들게 만드는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의 측면에서 보면 참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일한 만큼 못 벌고 또 보험료 낸 만큼 못 받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상당수를 보면은
단체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리운전 업체 등록을 여러 곳을 해야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니까 아예 보험이 없는 채로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의 이창수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운전 하시는 기사분들 전국에 한 몇 분 정도가 계신가요? 기사들이 추정하는 숫자는 한 3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만 명이요? 네. 오, 꽤 많네요. 네네. 예. 근데 이 대리운전 기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험 가입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도 있는데 업체에 등록을 하려면은 또 업체마다 또 보험을 요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마다 요구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 대리 기사가 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애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램을 자기 전화기에다가 깔고 그 프로그램을 오픈시켜서 대리 오다가 뜨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리 회사에 가서 보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 기사는 100% 보험료를 다 낸 기사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단체 보험인가요? 개인 보험인가요? 개인 보험, 단체 보험이 다 어우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보험으로 해서 그렇게 회사에 등록하려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거의 97, 8%, 99%에 가까운 숫자들이 개인 보험을 잘 안 받아줘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콜을 받으려면은 한 곳의 업체만 해가지고서는 받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에 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업체별로 다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업체마다 이제 개인 보험을 들고는 그 개인 보험 받아주는 회사마다 업체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개인 보험 하나 들고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주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단체 보험으로 드는 그런 회사들은 단체 보험을 받아주는 대신에 그 회사마다 보험을 따로따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사실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는 1년에 100만 원, B라는 회사는 150만 원, 또 C라는 회사는 뭐 거의 20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평균적으로 대리운전 하시는 기사분들 보험료를 1년이나 뭐 매달로 계산을 해서 얼마 정도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보험료 한 곳에 드는 기사들이 보편적으로 한 곳에 조금 정한 데 든다 그러면 1년에 150만 원. 좀 괜찮은 데 든다 그러면 100만 원.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업체에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한 업체일 경우에만. 그러면은 기사분들이 몇 개의 업체 정도에 등록을 하시는데요? 보통 그러니까는 3분의 1 정도가 기사 숫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두 군데 중복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 뭐 세 군데, 네 군데. 3명이면 한 명 정도가 그 정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콜을 받으려면은 보험료를 내라라고 하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문제가 뭐가냐 그러면은요. 단체 보험은 괜찮아요. 네. 근데 연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점이 있는데 보험료를 대리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연합보험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은 이해도 못하고 대리기사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대리점에서 뭐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이거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A라는 회사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보험을 등록을 했어. B라는 회사에 또 등록을 했어. 그 회사에 또 등록을 했어. 그럼 어느 한 대리점에서 삼성 회사에 얘를 보험을 취급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가 보면은 A라는 회사도 삼성보험이고 B라는 회사도 삼성보험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둘 다 삼성보험이면 내가 삼성보험에 이미 대리보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 다 받아요.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은 대리운전 업체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건가요? 그거는 업체하고 보험사하고 저는 그 문제가 같이
그 둘만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보험 해결을 하는데 금감원 같은 데서 보험 해결을 하는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보험 대리점까지다. 회사는 저희들이 자기네 관할 소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관할 소항이 관할 할 수 있는 거기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금감원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기사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예. 보험이 올랐으면 어떤 근거로 올랐는지에 대한 걸 해달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 못하고 예. 답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답답하다. 이거는 예. 단초를 시작할 뿐이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또 후속 조치가 예. 실질적인 보험 정상화를 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창수 이사장님,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그러면은 A라는 업체도 단체 보험이 뭐 S사의 보험이다. B라는 업체도 S사의 보험이다. 그러면은 정말 내용이 똑같은데 이중으로 들기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약관 같은 거 다 보셨어요? 약관도 똑같은 걸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가 없다면은 당국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사실 대리운전에서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요. 네. 업체에 내야 되는 게 꽤 많이 있죠. 업체에 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오다 받는 콜 숫자의 20%는 내야 돼요. 콜 수수료가 전체 그 매출 들어오는 거의 20%인가요? 네, 매출의 20%. 예. 매출 금액의 20%.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잘 벌어봤자 150만 원에서 170, 80만 원 정도인데.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그 정도인데 그거를 한 1년 보험료에 한 달 수입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콜이 취소됐을 때 또 벌금 같은 것도 무신다면서요. 네, 콜이 취소가 아니라 이제 콜이 빗방울이 떨어져갖고 전화기가 떨어지면 캐치가 돼요. 예. 그보다 캐치가 되면은 캐치되는 순간 무조건 500원. 아, 그래요? 그거를 상세한 내용을 보고 취소 전화를 걸었을 때는 무조건 1,000원.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보험을 똑같은 보험인데도 2중, 3중으로 들어야지 된다면 그건 상당히 좀 큰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고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거는 대리 기사들과 같이 적어대는 관련되는 정부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금융감독원 하나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대리운전이라는 시장이 형성될 때 좀 업체들도 갑자기 많아지고 보험업체들도 갑자기 뛰어들고 하다 보니까 좀 고쳐야지 될 만한 관행들이 지금까지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한 10년, 20년 지내오면서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이 변이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 보험료 부담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만 원 넘고 150만 원 되고 이러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무보험으로 대리운전 기사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무보험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극히 일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건데, 물론 이제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아무나 보고 대리하십시오 해갖고 그거 타면 이제 그런 경우에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회사나 자기가 먹은 음식점에서 얘기하면 음식점에서 그 회사 연계되는 회사로 연결하면은 거의 보험 가입돼 있는 회사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금감원에서 보니까 그동안 이제 보험이 없이 대리운전 하시다가 기사분이 사고를 내면은 차 주인이 전액 손해배상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 대리운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험 회사가 대리기사한테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럼 그걸 내면은 괜찮은데 대리회사도 영세하다 보니까 그걸 안 내고 유용을 해요.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거군요. 사고 나면 무보험자가 되거나 또 의도적으로 유용을 하면서 사고 없으니까 그거를 착복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일단 차 주인이 들고 있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나중에 대리운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제도를 의미가 바꾼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에 9천 몇백 개나 되는 8천 몇백 개나 되는 대리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극소수. 20개도 채 안쪽에 들어가는 대형 회사 외에는
아주 극빈자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네. 어떤 안전 시스템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말로만 말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금감원이 나서서 바꿔야 될 것은 어떤 점인가요? 제도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갖고 고쳐야죠. 근데 금감원에서 하는 얘기는 대리회사와 대리점 간의 유주착 관계에서 잘못되는 그 근본적인 연합보험에서 잘못 나오는 것들을 전부 파헤쳐야 되는데 네. 대리회사를 손댈 수 있는 그 권한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감원 측에서는. 알겠습니다. 전혀 해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거죽인데 네. 그것도 쓸데없는 거죽을 건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죠. 들리네요. 빈중만 울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자세한 얘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의 이창수 이사장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도 꽤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여름에는 비수기잖아요. 예. 그래서 잘 가격이 오르지 않던데 어떻게 서울 아파트값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네요.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값이 그 지난해 말 대비하고 그러니까 7월 말 기준까지 합치면 예. 3.3제곱미터당 지난해는 1,656만 원이었는데 네. 7월 말 기준으로 1,713만 원으로 약 3.4%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9년에 4.26%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그때 많이 올랐죠. 2009년 이후에 이제 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그 상승률을 보면 0.99%였어요. 네. 그러니까 3.44%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로 이제 재건축 그 호재가 있는 뭐 개포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압구정동 이런 쪽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반포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반포적은 그 삼성 레미안하고 그 자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강북 같은 경우도 뭐 용산이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중구, 마포 이렇게 좀 그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등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도 할 수 있나요? 착시 효과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이제 가격이 다운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격이 뭐 서울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 하락이 됐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꾸준히 그 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가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집값 현재는 예전에 한 90% 이상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네. 그게 꾸준하게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하고, 그러니까 전세난하고 이 아파트 값의 상승세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권의 그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는데 예. 강남권 그 가격 상승에도 전세값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더군다나 네. 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까 개포동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뭐 이주를 시키고 헐고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작년에 분양했던 재건축 단지들의 그 집값이 굉장히 강세예요. 그 반포 뭐 대림이라든지 이런 적들은 뭐 분양가보다 훨씬 지금 많은 그 프리미엄이 붙었고, 대치동 그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도 뭐 입주시철이 좀 다가왔습니다만 입주 시점보다 한 4억 이상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7월 주택 매매 거래량 이것 또한 43% 늘었다라고 하는데 같은 이유로 보면 되겠네요. 7월 주택거래량이 11만 675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한 43.2%가 증가했는데 올 1월 달에서부터 7월까지 누적 그 주택거래량이 72만 1,471건이거든요. 작년 대비 한 31%가 늘어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강남 상구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세가 상승 여파로 매매수가 꾸준히 늘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발표한 미분양이라든지 더군다나 7월 20일 날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반영이 안 된 수치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8월 첫째 주에 서울 아파트 값이 0.09%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7월 말 기준이 0.12%가 올랐으니까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강세를 보였던 그 강남권 재건축도 호가가 한 1-2천만 원 떨어졌고, 네. 강북이라는 신도시 집값도 그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파트 값이 5년 만에 최고치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분양 변수라든지 가계 부채를 조금 조이는 관리 방안을 감안하지 않은 거라고 본다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뭐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는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8월 들어서 아까도 뭐 수치상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가봐도 그렇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관망하는 분이 많다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실제로 강남권 신규 아파트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가격 급등에 따라서 피로감이 많이 상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움직임이 많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다음에 일부 단지에서는 매도자는 옛날 가격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고 또 매수자는 이제 가격이 내렸는데 무슨 얘기냐. 서로 이제 기싸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8월 달부터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석 이후에 주택시장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추석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좀 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뭐 금리 인상 같은 걸 염두에 둔 건가요? 그렇죠. 금리 인상에다가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반기 6월 달까지는 정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택시장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수도권 주택시장을 보면은 아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고 거래량 조금 줄어들고 있고 미분양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가 정부가 잽을 한번 던졌단 말이에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그거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히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요. 그동안에는 내 집 마련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짚어봤었는데 이제 매도하려는 분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도 지금 그러면은 내년이 되기 전에 집을 팔아버려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이 되고 그 판단을 지금 잘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주말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그분이 방배동에 집을 갖고 있었는데 8개월 만에 집을 팔았다더라고요. 왜요? 왜 그러면 방배동이 강남권으로 분류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 공동주택 단지로서.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도 사실은 많이 잘 안 팔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뭐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뭐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주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가격이 싼 중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팔렸거든요. 아직도 중대형 아파트들이 상당히 가격도 그럼 굉장히 좀 많이 오르지 않았고 거래도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아파트야 좀 그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좀 중대형으로 분류되는 상품들은 시장이 좋은 요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년 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서울 수도권도 한 2년 정도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내년까지 가면 3년차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언급을 합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사이클이 많이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한 5, 6년 주기였습니다만 지금 2, 3년 주기로 짧아졌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 하반기 시장은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큰 평수를 굉장히 못 팔아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한 번은 그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면 그 큰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지 큰 평수는 그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아주 입지가 좋은 지역을 빼고는. 그렇게 되면은 요 시점을 놓치면 다시 한번 좀 매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주택 얘기로 가서 그러면은 이 청약 열기도 지금까지 보면은 뭐 계속 달아오르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미달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실수요자들이 신규 주택에 몰렸던 이 수요도 조금 식을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게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동탄 2신도시 하면은 정말 그 수도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난 7월에 분양한 부영이라는 건설회사가 분양했는데요. 2순위에서도 미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718가구 모집에 188가구가 미달됐는데 여기 2순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1, 2순위는 청약 통장으로 그 청약을 했는데 청약 그 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순위는 그 3순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순위까지도 미달이 됐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선착순 분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도 그렇고 또 공공택지인 그 구리 갈매 프로지오라든지 네. 고양 원흥 동일 스위트 이런 지역들도 2순위에서 겨우 청약을 마감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인 뭐 화성 송산이라든지 용인 마북리라든지 포천 신도시, 포천시 등도 그 미분양이 굉장히 무더기로 미분양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구리 갈매라든지 고양 원흥이라든지 동탄 이신도시 이런 지역들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역이고 서울로 접근성도 비교적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지역이 그 2순위까지 미달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례적이고 야 우리 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하반기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좀 우려스럽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미래에는 학교가 놀이동산 같으면 좋겠어요. 미래에는 만화책보다 재밌는 교과서가 나오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즐거움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김수와 무거보기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칙칙하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칸 모두 셀러 구름이 허리케인에 장수를 기원하는 긴 이름처럼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타이어.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 강조한 것이 서민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여건 개선입니다. 그래서 절세형 상품을 내놨죠.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인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해야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